닥쳐! 이 무식한 촌놈아! 당장 여기서 꺼져! 박지훈의 고함이 5성급 호텔 연회장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걸로도 모자라 그는 테이블 위 핏빛 레드와인을 집어들어 아버지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다.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시골 유정란이 담긴 바구니를 든 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당신 미쳤어? 지훈 씨. 나는 소리치며 남편을 밀쳐냈다. 하지만 지훈은 술기운과 오만함으로 새빨개진 얼굴로 나를 노려봤다. 그는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다. 지금 저 영감 편드는 거야? 그럼 당신도 저 거지 같은 늙은이랑 같이 꺼져버려. 난 대한민국 경제연구원 부원장이자 박사야. 이런 냄새 나는 촌놈 장인 때문에 내 귀한 손님들 눈 더럽히는 꼴은 못 본다고.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독서를 한마디 보탰다. 그래, 아주 잘한다, 내 아들. 저런 것들은 쫓아내야 속이 시원해. 어디서 감히 내 아들 발 씻겨줄 감도 안 되는 주제에.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와인에 흠뻑 젖은 채 초라하게 서 있는 저 남자가 바로 이 오만한 가족의 명주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안경을 벗고 보는 사람마저 등골이 오싹해지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렇게 명품이 좋으시겠다? 어디 한번 그 명품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지. 이 서늘한 선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초라한 장인의 충격적인 반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제 이름은 김민서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그 말은 박지훈과 10년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정신이 번쩍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속은 썩어 문드러진 제 결혼 생활의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 어느 가을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5성급 호텔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박지훈이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하고 수천억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념 파티가 열린 날이었죠. 지훈과 시댁 식구들에게 그날은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대관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각 잡힌 턱시도 그리고 찰랑이는 와인잔이 빛났습니다. 고급 향수와 최고급 음식 냄새가 뒤섞여 부유하고 허영 가득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은 모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저명인사들, 교수, 박사,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아첨하려는 기회주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지훈은 파티의 중심에 서서 와인잔을 든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네이비색 턱시도에 머리는 포마드로 깔끔하게 넘긴 모습은 성공한 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10년 전 월세 낼 돈이 10만 원도 없던 가난한 시골 유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지금의 글을 보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의 옆에는 시어머니 최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드레스에 엄지손가락만 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양손에는 금반지를 가득 끼고 있었죠.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특유의 앙칼진 목소리를 애써 교양 있는 척 꾸며 떠들어댔고 저는 그 모습이 부끄러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어머, 우리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저렇게 똑똑했다니까요. 쟤들 지금 사는 저 한강뷰 펜트하우스도 우리 아들이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지금 타고 다니는 마이바흐도 다 제 땀으로 이룬 거고요. 며느리 걔는 뭐 한 게 있나요? 집에서 놀고 먹기나 하지. 저는 구석진 곳에 서서 하객 명단을 확인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3년 전에 산 낡은 것이었습니다. 이 파티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느라 새 옷을 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펜트하우스도 그 고급 외제차도 모두 아버지의 돈, 그들이 등 뒤에서 무시하던 김철수 사장, 제 아버지의 피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이 사업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기죽지 않도록 조용히 아버지 명의로 모든 것을 사서 우리 부부가 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의 여사의 입을 통해 모든 것이 아들의 공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저는 긴 한숨을 삼키며 파티 테이블 위의 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때 지훈은 한 무리의 사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같은 시대에 경제를 하려면 냉철한 머리와 전략적인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낡고 뒤떨어진 사고방식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살고 다른 차원에서 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훈의 눈에서 무서울 정도의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장인의 도움으로 너무 쉽게 얻은 성공이 그를 자신의 실제 능력을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가 밤을 새워가며 인맥을 동원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거액의 자금을 쏟아부어 각종 절차를 해결해주지 않았더라면 그저 서류상의 박사에 불과한 그에게 어떻게 오늘 같은 날이 있었을까요? 문득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아찔하게 트인 붉은 드레스를 입고 지훈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이 요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비서 이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선을 넘는 친밀함으로 자연스럽게 지훈의 팔짱을 꼈습니다. 부원장님, 장관님, 곧 도착하신대요. 저랑 같이 마중 나가시죠. 유라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추파를 던졌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돌아보았는데 저를 볼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유라 씨가 있어야 내가 마음이 놓이지. 그러고는 저를 향해 차갑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디저트나 제대로 챙겨. 실수하지 말고. 오늘 VIP 손님들만 오셨으니까 제발 내 체면 깎아먹는 짓은 하지 마. 말을 마친 그는 유라와 함께 뒤돌아가 버렸고 저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맹목적인 질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그들 사이가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유라는 젊고 아름답고 말솜씨가 좋았고 지훈의 자존심을 띄워주는 법을 알았습니다. 반면 지금의 저는 지훈의 눈에 그저 늙고 촌스러운 수준 안 맞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파티는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VIP 테이블에 앉아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직원들을 하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거기 아가씨, 랍스터 한 접시 더 가져와. 제일 큰 놈으로 골라오고. 쯧쯧, 5성급 호텔이라면서 서비스는 거북이처럼 느려 터졌네. 저는 급히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최 여사는 획 돌아보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지금 날 가르쳐? 난 네 시어머니고 부원장 엄마야. 내가 뭘 먹든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이야. 너나 네 꼴을 좀 봐. 옷차림하고는 촌스럽기 짝이 없네. 우리 지훈이 옆에 서 있으니 아주 짝짝이 젓가락 같아. 우리 지훈이가 착해 빠져서 너 같은 거 동정심에 아직 안 버리고 있는 줄이나 알아.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제 자존심에 꽂혔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걸치고 계신 다이아몬드 반지부터 금목걸이까지 전부 제 비자금을 털어 사들인 거라고 어머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누리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다 저희 집안의 재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고 이 파티를 무사히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내가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파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감미로운 음악이 정문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의해 끊겼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긴 초대받으신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보안 직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박서방 장인일세. 시골에서 먹을 것 좀 가져왔는데 잠깐이면 되네. 익숙하고 따뜻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잔을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도 아버지의 깡마른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목덜미가 해진 빛바랜 셔츠에 얼룩이채 지워지지 않은 낡은 면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발에는 다 달아빠진 낡은 슬리퍼를 신고 계셨고 손에는 지프로 안을 뗀 낡은 대나무 바구니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분홍빛이 도는 신선한 달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번쩍이는 유리문 앞에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향수를 뿌린 여자들 사이에 섬처럼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등장은 마치 잘못 연주된 음표처럼 어울리지 않고 애처로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제가 목이 메어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로 아버지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셨고 담배 연기에 누렇게 변한 치아가 드러났습니다. 민서야, 우리 사위 몸보신 좀 시키려고 시골 유정란 좀 가져왔다. 우리 집 닭이 갓나은 거라 아주 좋을 게다. 네, 엄마가 박서방이 뭐 높은 자리에 올랐다길래 챙겨주라고 하더구나. 저는 달려가 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괭이와 삽만 잡아본 그 손은 저 안에 사람들처럼 와인잔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천 헥타르의 땅과 농장을 소유한 숨겨진 부자. 이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재산을 합쳐도 따라오지 못할 부를 가진 제 아버지가 언제나 이렇게 가난한 늙은 농부처럼 소박하고 꾸밈없이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르는 법이다. 부유함은 자랑할 필요가 없단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하지만 이 사회, 특히 제 시댁 식구들은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겉모습만 볼 뿐이었습니다. 김민서 씨, 이분은 보안 직원이 난처한 듯 저를 보았습니다. 제 아버지세요. 비켜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문을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박지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유라와 몇몇 중요 손님들과 함께였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장인을 본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인사 대신 이를 악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왜 하필 지금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이런 옷차림으로요? 제 손님들 앞에서 망신 주시려는 겁니까? 아버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입가에 맴돌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며 자신의 옷차림과 손에 든 달걀 바구니를 번갈아 보며 우물쭈물 하셨습니다. 나는 이거 전해주고 바로 가려고 했네. 자네 어머님이 됐습니다. 지훈이 짜증과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누가 볼까봐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명령했습니다. 그 달걀 바구니는 경호원한테 주고 돌아가세요. 여긴 아버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아버님 꼴을 좀 보세요. 거지랑 다를 게 뭡니까? 지훈의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지훈 씨,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빠가 여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오셨는데 입 닥쳐. 지훈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주위를 좀 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데 갑자기 흙 묻은 촌 늙은이가 불쑥 나타나면
이게 무슨 꼴이냐고. 넌 부끄러운 줄도 모르지만 난 알아. 이소라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최 여사도 뒤뚱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사돈을 본 그녀는 인사하기는커녕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누구신가 했네. 사돈 어른 아니세요? 오토바이 킥이라도 타고 오셨나? 웬 먼지 냄새가 이렇게 나요? 여기 들어오셨다가 비싼 카페 다 버리시겠네. 옆에 서 있던 이유라는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고 아버지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머, 달걀을 가져오셨네요. 너무 귀여우시다. 그런데 지훈 씨, 이 달걀은 주방 직원분들이나 드셔야겠어요. 여기 손님 중에 이런 거 드실 분은 없잖아요. 아버지는 경멸의 시선에 둘러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이 바구니 끈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었던 사위와 사부인,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애원이 아닌 끝없는 실망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혈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파티를 뒤엎고 그들의 얼굴에 진실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제 손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고갯짓의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조금만 더 참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훈이 마지못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왕 오셨으니 앉으세요. 저쪽 구석에요. 돌아다니지 마시고 제발 그 달걀 바구니는 테이블 밑에 좀 숨겨주시고요. 그는 직원들 출입구 근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빈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연회장에서 가장 최악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항의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난 어디든 괜찮으니 자네는 일 보게. 그리고는 조용히 달걀 바구니를 들고 그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아버지의 깡마르고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그리고 다시 남편을 보았습니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금세 웃는 얼굴로 돌아가 손님들과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앉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 끔찍한 고독 속에 혼자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버지의 인내가 그들에게는 나약함으로 비쳤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각이 그들을 인생 최악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몰아가리라는 것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한폭탄의 뇌관이 이제 막 당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는 허울뿐인 축사로 계속되었지만 저와 아버지가 앉은 테이블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손님들이 지나가며 아버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웬 촌스러운 사람이 저기 앉아있지? 지훈의 친구 중 하나인 민혁, 또 다른 서류상 박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부원장 장인어른이래.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던데 아마 사위한테 돈 얻으러 왔나 보지. 정말? 헐, 꼴 좀 봐. 정말 안 어울린다. 남편은 용인데 아내는... 그는 말을 흐리며 저를 힐끗 보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술도 음식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앉아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잔을 넘치게 할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바로 옆 붉은 벨벳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테이블은 커다란 화분 뒤 직원 통로 근처에 있어 연회장 중심의 화려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었습니다. 감미로운 연주곡, 맑게 부딪히는 유리잔 소리, 스스로를 상류층이라 여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어색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사장님은 여전히 등을 꼿꼿이 세운 채 투박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서운함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해서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천장에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에 시선을 고정했고 다시 발밑에 달아빠진 슬리퍼를 내려다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자격지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스꽝스러운 연극 무대에 위서툰 배우들을 꿰뚫어보는 관객의 미소 같았습니다. 아빠, 물 드세요.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아버지 쪽으로 밀어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훈 씨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오늘 술을 좀 마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훈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취했다면 그건 술이 아니라 허황된 권력과 헛된 명예에 취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 앞에서 남편의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지성인 남편의 이미지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내렸지만요. 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사람 편들 필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단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땐 다들 비슷해 보이지. 하지만 그 손에 돈과 권력을 조금 쥐어줘 보렴. 그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다. 박서방은 지금 너무 높이 날고 있구나. 높이 나는 새는 종종 자기 발밑의 땅을 누가 다져줬는지 잊어버리곤 하지. 아버지의 담담한 말씀이 제 가슴에 아프게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10년 전 지훈이 월급 몇 푼 안 되는 시간 강사로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만 해도 그는 참 착하고 겸손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평생 저를 소중히 여기고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겠다고 맹세했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조용히 돈을 대고 인맥을 동원해 그를 부원장 자리에 앉힌 후부터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촌스럽다고 저희 부모님이 무식하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뛰어난 재능 덕분이며 처가의 도움은 하찮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지훈의 박사 모임 친구들인 민혁과 준호 그리고 몇몇이었습니다. 그들은 와인잔을 든 채 얼굴이 벌개져 있었고 풀린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이야, 이분이 장인어른이시구나. 민혁이 술에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동물원의 신기한 동물을 보듯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뵙네요. 어르신, 스타일이 아주 독특하신데요. 5성급 호텔 파티에 바치라러 가는 복장이라니 이거 완전 유니크한데요. 일행이 와하하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뚱뚱한 몸이 터질 듯한 정장에 갇힌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야, 농담하지 마. 어르신은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거잖아. 어르신 발밑에 저 바구니는 뭐예요? 설마 닭이나 오리 같은 거 가져오신 건 아니죠? 경호원들한테 걸리면 벌금 물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둘러싼 젊은이들을 보셨습니다.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대신 아버지는 천천히 대나무 바구니를 끌어당겨 안에 든 불그스름한 유정란을 보여주셨습니다. 닭이나 오리가 아닐세. 유정란이야. 우리 집에서 풀어놓고 키운 닭이 낳은 거지. 사료 말고 옥수수랑 쌀 먹고 자라서 아주 깨끗하고 노른자도 진하다네. 몸에 아주 좋아. 우리 사위랑 손주들 몸보신 시키려고 가져왔지. 세상에 달걀이요? 민혁이 배를 잡고 웃으며 준호의 어깨를 쳤습니다. 들었냐, 얘들아? 5성급 호텔에 달걀을 가져와서 몸보신을 시킨대. 와, 이런 사고방식은 진짜 역대급이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말씀들 조심하세요. 제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도 남편 친구고 배운 분들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죠? 민혁은 웃음을 멈추고 저를 삐딱하게 쳐다봤습니다. 어이쿠, 재수씨.
그냥 농담 좀 한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그리고 재수 씨 남편은 부원장이고 박사잖아요. 아버님 옷차림이라도 좀 신경 써드리든가 해야지. 저렇게 놔두면 남들이 보고 박서방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 최 여사가 부채를 흔들며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인데도 말이죠. 아들 친구들이 사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자신의 고상함을 뽐낼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머,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최 여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앙칼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집안하고 저쪽 집안은 근본이 아주 다르답니다. 한쪽은 대대로 학자 집안이고 한쪽은 흙 파고 사는 집안이라서요. 내가 우리 지훈이한테 신부감은 집안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글쎄 사랑한다며 고집을 부리지 뭐예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따로 없잖아요. 꼴이 참 우습죠? 저는 최 여사를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시고 남 부럽지 않게 가르치셨는데요. 저희 집안을 모욕하지 마세요. 최 여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뭘 모욕해? 틀린 말 했어? 저 양반 직업이 뭐야? 오리 키우고 채소 키우는 거. 맞잖아? 근데 내 아들은 뭘 하지? 나라의 경제를 연구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해외 출장도 밥 먹듯이 가. 내 눈으로 직접 봐. 저 양반이 여기 앉아 있는 게 까마귀가 백로들 사이에 껴있는 거랑 뭐가 달라?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갈랐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오리 키우는 게 맞아요. 오리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제가 키우는 오리들은 종소리만 울리면 제 집으로 돌아올 줄도 알고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려고 알도 낳아주지요. 어떤 사람들처럼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여주며 귀하게 키워줬더니 도리어 먹여준 사람을 물어뜯는 배은망덕한 짓은 안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뼈 있는 말에 민혁과 준호, 일행은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부부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치려던 순간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내연녀이자 비서인 이유라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붉은 와인이 가득 담긴 잔을 들고 12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아찔한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넓은 길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굳이 아버지가 앉아있는 곳으로 바싹부터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의자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이유라는 갑자기 비틀거렸고 그녀의 길고 가는 다리가 바닥에 놓여있던 달걀 바구니를 세게 찼습니다. 악! 이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던 와인잔이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민혁의 하얀 정장과 아버지의 옷 위로 쏟아졌습니다. 바구니는 튕겨나가고 달걀들은 대리석 바닥 위로 굴러다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끈적한 노른자와 흰자가 붉은 와인과 뒤섞여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머 내 다리가 부러졌나 봐. 이유라는 발목을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제 아버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일부러 발을 걸어서 절 넘어뜨렸어요. 절 해치려고 한 거예요. 사건은 너무 순식간에 벌어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버지 바로 옆에 서 있었기에 똑똑히 봤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몸을 바싹 붙이고 앉아 계셨고 다리는 전혀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라가 아버지의 의자에 스스로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 아빠는 가만히 계셨어요. 당신이 혼자 넘어져 놓고 누명을 씌우는 거잖아요. 저는 소리치며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닿기도 전에 강한 힘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비켜!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파티 중심에서 폭풍처럼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미인을 보고 친구의 더러워진 옷과 깨진 달걀로 엉망이 된 바닥을 보자 지훈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이유라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목소리는 애처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라 씨,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세상에 이렇게 부어오르다니. 이유라는 흐느끼며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너무 아파요, 부원장님. 전 그냥 지나가려던 것 뿐인데 어르신이 저를 미워하셨나 봐요.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흑흑, 이 드레스 200만 원 주고 새로 산 건데. 그 말을 듣자 지훈은 획 돌아서서 제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경멸로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유라를 놓고 아버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지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고함에 연회장 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하객이 먹던 것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앉아 낡은 손수건으로 바지에 묻은 달걀을 닦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사위를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네.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내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지훈이 장인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길이 저렇게 넓은데 왜 하필 당신 앉은 곳에서 넘어집니까? 분명히 질투한 거죠. 내가 유라 씨를 아끼는 게 보기 싫어서 당신 딸 대신 복수한 거 아닙니까? 이 비겁한 늙은이. 지훈 씨, 그만해. 저는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런 짓 할 뿐이 아니야. 저 여우 같은 게 일부러 꾸민 짓이라고. 짝.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제 뺨에 불이 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어깨 위로 쓰러졌습니다. 뺨은 화끈거리고 귀는 멍멍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 지훈이 널라고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네 애비 편드는 거냐? 제 애비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주제에 오늘 내가 네 집구석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마! 그리고 그는 제 아버지를 향해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독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꼴을 좀 보라고. 이 고상한 자리를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 안 보여? 구석에 처박아 줬으면 분수껏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기어이 사고를 쳐 썩은 달걀이나 깨뜨리고 말이야. 정말 무식한 촌놈 같으니 그 천박한 근성은 피해 밝혀서 온몸에 금칠을 해도 절대 고상해질 수가 없는 거야.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사위가 장인한테 저렇게 욕을 하네. 근데 저 할아버지도 좀 심했어. 젊은 아가씨 발을 걸다니. 역시 수준이 안 맞으면 같이 살기 힘든 법이야. 경멸과 조롱, 동정의 시선이 저와 아버지에게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거봐요. 다들 보셨죠? 내가 뭘 했어요. 촌 것들은 사고 치는 것밖에 모른다니까. 우리 지훈이가 10년 동안 참고 살다가 오늘 드디어 폭발한 거지. 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가슴속의 굴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뻗어 저를 일으켜 세우고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어서셨습니다. 깡마른 아버지의 모습이 문득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훈도 이유라도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하고 강인했습니다. 민서야, 아프냐? 아버지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우리 그냥 가요.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하지만 가기 전에 여기를 좀 치워야겠다.
너무 더러워졌구나. 깨진 달걀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더러워서 말이다.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치운다고? 그 농마 같은 손수건으로 바닥이라도 닳게? 됐고 청소 직원을 부를 테니 당신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 이유라 시드레스 값 200만 원 물어내. 당신 오리 다 팔아도 못 갚을걸. 아버지는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나를 촌놈이고 무식하다고 했지. 좋아, 인정하지. 나는 농부야. 내 손에는 흙이 묻어있지만 내 손은 깨끗하고 내 마음도 깨끗하다네. 하지만 자네는 어떤가? 비싼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박사학위까지 가졌지만 자네 마음은 시커멓고 입은 독을 품고 있어. 그 학위, 그 자리가 자네를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나? 지훈이 거만하게 대꾸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배운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사람들 위에 서 있지만 당신은 내 발밑에 모래알일 뿐이라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내가 보여주지. 그 모래알이 사라졌을 때 자네의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말을 마친 아버지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고 오래된 이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숫자판이 다 달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지훈의 친구들이 와하하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박물관 유물을 쓰는 사람이 있네. 시골 농민회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려나 봐.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귀에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작았지만 고요한 공간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훈이 모르는 아버지의 막대한 자산을 관리하는 전담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애로운 장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부 끊어, 즉시 회수해. 박지훈에게 위임했던 모든 자산, 주식, 차량, 집까지 그가 방금 말한 그 돼지우리에 정확히 돌려보내. 지금 당장 실행하게. 네, 회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멍하니 서 있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자네가 방금 나더러 꺼지라고 했지? 좋아. 내가 가지. 하지만 내가 가면 자네 것이 아닌 모든 것도 내가 함께 가져갈 걸세. 이 촌놈이 없으면 자네가 어떻게 부원장 노릇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지. 말을 마친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딸아. 여긴 공기가 너무 안 좋구나. 우리 집에 가자. 지훈이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도전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굴 협박하는 겁니까? 뭘 끊어요? 내 집, 내 차, 내 자리.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경호원. 이 부자 좀 당장 끌어내. 보안 직원들이 험악한 얼굴로 다가와 아버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커다란 문이 활짝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고 진짜 권력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선언을 지훈 인생 최악의 악몽으로 만들어줄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욕의 파티는 끝나고 심판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참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지만 들어온 사람들은 지훈과 그의 친구들이 기대했던 경호원이나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수제작으로 보이는 완벽한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주변을 압도하는 권위와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앞서 걷는 남자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뒤로 넘기고 금태 안경을 썼으며 손에는 번쩍이는 악어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조계의 강철 손으로 불리는 홍 변호사였습니다. 수천억 원대 경제소송에서 연전연승한 것으로 유명했죠. 뒤따르는 남자는 풍채가 좋고 인상은 후덕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국내 최대 은행의 강 이사였습니다. 이 두 거물의 등장에 파티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던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아버지를 끌어내라고 호통치던 지훈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분노로 붉어졌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비굴할 정도로 아첨하는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넥타이를 바로잡고 정장 매무새를 다듬더니 보안 직원들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멈춰! 구석으로 비켜서 저 늙은이를 가려. 내 귀한 손님들, 눈에 저런 꼴사나운 모습이 보여선 안 돼. 그리고는 이유라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유라 씨, 당장 일어나. 눈물 닦고 홍 변호사님하고 강 이사님이야. 우리 프로젝트의 명운을 쥔 분들이라고 잘 모셔야 해. 그 말을 들은 이유라도 울음을 뚝 그치고 악어의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가련하면서도 매혹적인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남편과 내연녀, 두 사람은 마치 전문 배우처럼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지훈은 문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며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목소리는 활기차고 반가움에 넘쳤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와주시다니. 바쁘셔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홍 변호사님, 강 이사님께서 와주시니 이 파티가 정말 빛이 납니다.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훈은 허리를 숙여 두 귀빈과 악수하려 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는 이 두 사람의 등장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보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위세를 빌려 제 아버지를 다시 한번 짓밟고 저 촌뜨기 늙은이에게 상류층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훈의 손은 허공에서 머쓱하게 멈춰 섰습니다. 홍 변호사와 강 이사는 지훈을 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지훈을 스쳐지나 혼란스러운 연회장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고 입가에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는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저 두 분, 실내가 어두워서 제가 잘 안 보이셨나 봅니다. 접니다. 박지훈 부원장. 아마 2차 자금 대출건 때문에 오셨겠죠? 그제야 강의사가 지훈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지훈을 소름 돋게 하는 차갑고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누군가를 찾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편 방구석에 있던 저는 여전히 아버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보안 직원들은 지훈의 명령에 따라 물러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외부와 차단하는 인간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이 나타난 것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령을 내리는 자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고 저쪽에서 허리를 굽실거리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문득 지난 10년의 기억이 고통스럽게 밀려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10년의 청춘, 10년의 희생. 제가 저 남자를 빛나게 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시간. 처음 우리가 사랑에 빠졌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지훈은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하고 깡마른 학생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늘 동전 몇 푼이 전부였죠. 그는 낡은 자전거로 저를 태우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사주었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꼭 보답할게. 절대 너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넌 내 은인이고 내 평생의 동반자야. 저는 그 맹세를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 맹세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운 아버지는 처음부터 지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친구는 눈이 교활하고 입술이 얇아 말이 번지르르한 사람은 쉽게 변하는 법이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믿었고
제가 느낀 그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지우는 석사와 박사 과정에 진학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 강사 월급으로는 학비는커녕 서울의 비싼 생활비를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 몰래 결혼 예물을 모두 팔았습니다. 번역, 온라인 판매, 과외까지 하루에 서너 개의 일을 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새벽 2시에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손발은 꽁꽁 얼고 배는 너무 고팠습니다. 하지만 등불 아래 공부하는 지훈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조금 고생하는 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연구 과제를 따내기 위해 윗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수천만 원이 아닌 수억 원이 필요해졌을 때 저는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결국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제가 어리석다고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을 이기지 못하고 조용히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를 사고 이 고급차를 사주신 것도 모두 지훈이 사회생활하는데 기죽지 않도록 명분과 체면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보통 분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는 조건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자산은 내 명의 혹은 내 회사 명의로 둔다. 너희 부부에게는 사는 동안, 쓰는 동안만 빌려주는 것이다. 박서방이 진정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그때 명의를 이전해 주마. 지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제 피땀처럼 여기고 절대 아버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파티장 한가운데 서 있는 저 남자를 보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미소였지만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걸쳤지만 그의 인격은 걸레 조각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는 내연녀의 허리를 감싸고 장인을 내쫓고 자신의 은인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고통이 극심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아까 그 뺨 한 대로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바다와 같은 무서운 침묵. 저는 10년간의 부부의 연이 오늘로써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저기 서 있는 자는 제 남편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는 자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어이, 거기 두 사람 귀먹었어? 지훈의 고함이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그는 두 귀빈이 여전히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것을 보고 그들 눈에 띄기 전에 우리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당장 뒷문으로 꺼져. 경찰 불러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쳐넣기 전에 빨리. 이유라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쏘아붙였습니다. 징글징글하네, 정말. 그렇게 내쫓는데도 버티고 서 있는 꼴 좀 봐.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버티는 건가? 지훈 씨, 그냥 5만 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 보내버려요.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텅 빈 웃음소리가 긴장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유라를 보고 지훈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5만 원이라? 참 큰 돈이구나. 안타깝게도 그 돈으로는 너희의 인격을 다시 살 수는 없을 게다. 말을 마친 아버지는 보안 직원들을 가볍게 밀치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이 명령한 뒷문이 아닌 홍 변호사와 강 이사가 서 있는 연회장 중심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지훈이 경악하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손님들한테 가서 행패라도 부리려고요? 경호원, 저 늙은이 당장 잡아. 하지만 지훈이 아버지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단단한 팔 하나가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홍 변호사와 함께 온 경호원이었습니다. 거구의 경호원이 가볍게 밀었을 뿐인데 지훈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나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당신 뭐야?
왜 사람을 쳐? 지훈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홍 변호사님, 강 이사님, 이 사람 좀 보세요. 두 분 직원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당장 처리해 주세요. 지훈의 말은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굽실거리며 아첨하던 두 권력자, 홍 변호사와 강 이사가 자신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셔츠에 슬리퍼를 신은 늙은 농부,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두 권력자는 동시에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그것은 최고 윗사람에게 표하는 가장 정중하고 예의 바른 인사였습니다. 회장님, 명받 들고 왔습니다. 홍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소리 같았습니다. 공간이 멈추고 시간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그 순간의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입은 해 벌어지고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제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이요? 두 분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 늙은이는 제 장인이고 시골에서 오리나 키우는 농부라고요. 다시 잘 좀 보세요. 분명히 착각하신 겁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도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에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 회장님? 우리 사돈 김서방이? 여보쇼들 술 취했어요. 오토바이 퀵 타고 달걀 바구니 들고 온 사람이 무슨 회장님이야? 강 이사가 돌아보며 지훈과 최 여사를 경멸이 가득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착각이라고? 자네는 내가 내 주군도 못 알아볼 만큼 늙었다고 생각하나?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소개해드리지. 자네가 방금 모욕하고 내쫓으려 했던 이분이 바로 대성그룹의 김철수 회장님이시다. 우리은행의 최대 주주이시며 자네가 서 있는 이 호텔 체인의 실제 소유주이시기도 하지. 강 이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대성그룹, 이 호텔의 주인, 회장님. 수군거리는 소리가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세상에, 대성그룹이라고? 그 베일에 쌓인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숨겨진 재벌 회장님이었어. 끝났네. 박지훈 저놈은 이제 죽었다. 제 호텔에서 회장님을 내쫓으려 했으니. 지훈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그리고 새하얀 종이처럼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테이블을 붙잡지 않으면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혼란과 극심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촌스러운 농부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천천히 낡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자의 냉철함과 위엄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을 흘끗 보고는 홍 변호사에게 짧지만 천근 같은 무게가 실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시작하게. 여기 배운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게. 홍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을 파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들 바로 옆이었습니다. 가방 잠금이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류 위에는 로펌과 대성그룹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서류를 보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그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서류를 빼앗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유라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놓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본능이 그녀에게 이 배는 곧 침몰할 것이며
어서 탈출해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홍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들고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연 회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재산권 회수 및 대리권 종료를 결정함. 홍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하게 울려 퍼졌지만 지훈에게는 그것이 사기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경력과 명예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폭풍은 진짜로 시작되었고 그 폭풍은 저와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었습니다. 홍 변호사의 목소리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일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박지훈의 가느다란 생명줄을 끊어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2015년에 체결된 재산관리 위임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의거 지금 이 시간부로 김철수 회장님은 박지훈 씨의 다음 자산에 대한 모든 사용 및 관리 권한을 일방적으로 종료합니다. 홍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얘진 지훈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다시 또렷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첫째, 현재 박지훈 씨와 모친 최 여사가 거주 중인 한남동 V12 펜트하우스의 사용권을 회수합니다. 해당 자산은 대성그룹이 100% 소유한 자산으로 임원 사택 용도로 한시적 대여된 것이었습니다. 금일부로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소유주 측에서 지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 즉시 회수를 요청합니다. 연 회장이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더듬거렸습니다. 뭐라고? 임원 사택? 분명히 우리 지훈이가 50억 주고 샀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당신들 거짓말하지 마. 우리 집을 뺏으려는 수작이지. 홍 변호사가 차갑게 등기부등본, 사본 한 장을 꺼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소유주, 주대성 그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여기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입니다. 박지훈 씨는 단 한 번도 이 집의 소유주였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임시자산인도 확인서에 서명했을 뿐입니다. 아마 박지훈 씨가 어머님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을 잊었나 봅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땀이 비싼 셔츠를 흠뻑 적셨습니다. 그는 소리치며 부정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 명의로 해두는 게 편하다. 그냥 내 집처럼 편하게 살아라.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집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영원히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둘째, 홍 변호사는 지훈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차량 번호 30파 9999 마이바흐 S600 모델 차량의 사용권을 회수합니다. 이 차량은 그룹 임원 의전용 차량으로 박지훈 씨에게 대외 업무 지원을 위해 임시 배정된 것입니다. 즉시 열쇠와 차량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훈의 친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훈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민혁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대박, 전부 다 빌린 거였어? 회사 차를 15억짜리 자기 차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어쩐지 누가 차에 손만 대도 개거품을 물더라니. 지훈은 비틀거리며 파티 테이블 끝을 꽉 잡았습니다. 마이바흐는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과시하고 젊은 여자들을 유혹하고 상류층의 품격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차를 잃는 것은 마치 공작새가 화려한 깃털을 모두 뽑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돌아봤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차분히 차를 마실 뿐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예를 빌려주었지만 네가 지키지 못했으니 도로 가져갈 뿐이다. 홍 변호사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기며 더욱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에코스마트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박지훈 씨의 대표 자격을 박탈합니다. 박지훈 씨가 보유 중인 프로젝트 지분 40%는 실제로는 김철수 회장님의 위임 지분입니다. 금일부로 김철수 회장님은 해당 지분의 위임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는 즉 박지훈 씨가 이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 어떠한 역할, 권한, 이익도 가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소식은 연회장 한가운데 떨어진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에코신도시 프로젝트는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자 지훈이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티켓이었고 그가 부원장으로 임명된 이유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잃으면 지훈은 돈뿐만 아니라 경력 전체를 잃게 됩니다. 그는 완벽한 무모의 상태로 아니 마이너스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홍 변호사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거짓말. 그 지분은 내 거야. 사업자 등록증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고. 당신들이 뭔데? 내 걸 뺏어가. 하지만 경호원이 재빨리 그를 막아서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지훈은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거 놔. 나는 부원장이야. 내가 사업주라고. 우리 장인어른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아버님 제발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사람들 좀 멈춰주세요. 그제야 아버지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어서서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져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인자하고 소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차가운 심연과 같았습니다. 박서방, 아버지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아들처럼 여겼네. 수백만 명이 꿈꾸는 기회를 자네 손에 쥐어줬지. 그런데 자네는 뭘 했나? 내 돈으로 첩을 먹여 살리고 내 차로 계집질을 하고 내 집에서 자네 어미를 데려와 내 딸을 무시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오늘 자네는 내 집 밥을 얻어먹는 그 입으로 나를 촌놈, 거지라고 욕했어. 아버지는 지훈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농부야. 그래서 한 가지 이치는 똑똑히 알지. 벌레 먹은 나무는 다른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 베어내야만 한다는 걸 말이야. 자네가 바로 그 벌레 먹은 나무일세. 자네는 자격이 없어. 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발밑에 엎드려 마지막 남은 염치까지 버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제발요. 하지만 지훈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강의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태블릿 PC를 들었습니다. 박지훈 씨, 재산 문제는 대성그룹의 일이고 지금부터는 당신과 우리 은행의 문제입니다. 강의사가 금융인의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당신은 플래티넘 카드 사용액, 가구 구매 대출, 기타 사치품 구매 등으로 인해 총 5억 원의 개인 신용 대출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 대출은 김철수 회장님의 자산을 담보로 보증되고 있었지만 방금 전 회장님께서 모든 담보를 철회하셨습니다. 강 이사는 태블릿 화면의 버튼을 하나 누르고는 화면을 지훈 쪽으로 돌렸습니다. 따라서 은행 시스템은 자동으로 긴급 채무 회수 모드를 실행했습니다. 박지훈 씨와 모친 최 여사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즉시 정지되었고 잔액은 채무 변제를 위해 동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단 1원도 없는 빈털터리이며 어떠한 금융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아까까지만 해도 부원장님이라며 굽실거리던 호텔 매니저가 긴 영수증과 카드 단말기를 들고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기 박지훈 선생님. 매니저는 강 이사와 지훈을 번갈아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조금 전 선생님의 요청대로 파티 비용 결제를 시도했는데 총 비용은 8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신 카드? 제 장이 전부 거래 거절이 떴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연회장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5천만 원짜리 파티를 열고 돈을 못 내?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쪽팔려서 어떡해. 부원장이란 사람이 파티 열고 밥값 떼먹게 생겼네. 호텔 매니저의 태도가 즉시 돌변했습니다. 업무용 미소는 사라지고 냉정하고 경계심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저희 호텔 규정상 대규모 연회는 메인 요리 제공 후 즉시 결제하셔야 합니다. 만약 결제 능력이 없으시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사기 및 서비스 무전 취식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 지훈이 핏기 없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난 사기꾼이 아니야. 난 부원장이라고. 돈 있어. 잠깐만. 전화해서 돈 빌리면 돼.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민혁에게, 준호에게, 이 연회장 안에 앉아있는 그의 의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옆에서 울리다가 냉정하게 끊기는 전화벨 소리뿐이었습니다. 민혁은 지훈의 시선을 피하며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을 털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각났네. 애가 아파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준호는 쥐처럼 재빨리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산하고 은행에 빚 독촉을 당하고 막강한 권력의 회장님에게 밉보인 사람과 엮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얘들아, 민혁아, 준호야. 지훈이 절망적으로 외쳤지만 차가운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보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저것들이 짜고 우리 모자를 죽이려 드네. 경찰 불러. 정부는 뭐해? 이 돈 많은 것들이 억울한 서민들 등쳐먹는 꼴 좀 보라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뒹굴었고 아까 깨진 달걀과 와인이 그녀의 비싼 명품 드레스를 더럽혀 마치 미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상한 손님들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한 귀부인이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졸부가 상류층 흉내 내더니 꼴 좋다. 아까는 남들 촌스럽다고 무시하더니 이제 자기 본색이 드러났네. 시장 바닥 아줌마보다 더하네. 역겨워. 내연녀 이유라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비상구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빨리 도망치기 위해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 나쁘게도 제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이유라 씨, 어디 가시죠? 제가 크고 차가운 목소리로 부르자 모든 시선이 이유라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서 씨, 저 화장실 좀. 이유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미소 지었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신발까지 벗고 가방도 챙겨가시나 봐요? 아니면 실컷 먹고 마시고 우리 아버지한테 누명까지 씌운 다음에 조용히 도망치려는 건가요? 저는 호텔 매니저를 돌아봤습니다. 매니저님, 저 영수증에 이 아가씨가 마신 1998년산 빈티지 와인값도 포함되어 있죠? 매니저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와인은 한 병에 350만 원입니다. 자, 들었죠? 저는 이유라를 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이제 돈이 없어요. 당신이 마셨으니 당신이 내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아빠한테 물어내라고 했던 그 200만 원짜리 드레스도요. 당신이 혼자 넘어져서 더럽혔으니 당신 돈으로 새 거 사 입으셔야겠네요. 이유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초대받은 손님인데 왜 제가 돈을 내요? 손님? 제가 비웃었습니다. 손님은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는 법이죠. 집주인 침대로 기어 들어가 돈이나 뜯어내려는 손님은 돈줄이 끊기면 같이 파묻히는 신세도 감수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 나간 표정으로 울부짖는 어머니와 정체가 탄로난 내연녀를 보고 있는 지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지훈 씨, 당신의 모래성이 무너졌네요. 잘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떠받들던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분이 지금 어디에서 계신지도요. 저는 제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연회장 중심에 당당하게 서 계셨고 그 옆에는 변호사와 은행 이사가 고개를 숙인 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 지훈 가족의 처참하고 누추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호텔 보안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결제가 안 되시면 부득이하게 선생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경찰서에 가야겠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시죠. 2명의 거구 직원이 지훈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 소리치며 뒤따라갔습니다. 혼란스럽고 굴욕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처벌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위선적인 도덕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을 때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래는 인간 세상의 추악한 민낯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2명의 보안 직원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고급 턱시도는 구겨지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은 집과 차를 잃고 빚더미에 앉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허울뿐인 명예의 추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산회수 문서를 다 읽은 홍 변호사는 아직 서류철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는 얇은 종이 한 장을 더 꺼내들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지훈의 위선적인 지식인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날카로운 메스와 같았습니다. 박지훈 씨, 홍 변호사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위임받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국경제연구원 징계위원회의 결정서입니다. 연구원이라는 단어에 지훈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발버둥 치며 몸을 앞으로 내밀고 소리쳤습니다. 연구원, 그래, 나는 부원장이야. 나는 이 나라의 인재라고.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원장님께 전화해. 원장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실 거야. 홍 변호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지훈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군요. 이 결정서는 15분 전 원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겁니다. 대성그룹으로부터 모든 증거 자료를 전달받으신 후에요. 홍 변호사는 종이를 들어 올리고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위직 인사, 서류 재검토 결과, 박지훈 씨가 5년 전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견됨. 구체적으로 박지훈 씨의 모든 연구 비용, 설문 데이터, 해외 학술지 게재 실적은 불투명한 자금으로 지원 및 구매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김철수 회장님의 개인 계좌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 금일부로 해당 지원처에서 목적의 사용을 이유로 후원을 철회함에 따라 거짓말이야. 지훈이 공황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가장 깊숙이 숨겨왔던 어두운 비밀이 백일화에 드러난 것입니다. 홍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판 기계처럼 냉정하게 계속 읽었습니다. 이에 박지훈 씨의 박사 학위를 박탈하고 부원장직을 파면하며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 및
학문적 사기를 이유로 즉시 해고 및 면직 처분함 이상.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지훈이 중얼거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붙잡지 않았다면 바닥에 쓰러졌을 겁니다. 나는 진짜 박사야. 밤낮으로 공부했단 말이야. 밤낮으로 공부했다고?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 남편과 마주 섰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빠 돈으로 대필 작가를 고용한 거겠지. 우리 아빠 돈으로 학술지 게재 순서를 산 거고, 지난 10년간 내가 모든 걸 지켜봤어. 당신이 밤새워 일한다고 했던 그 밤들, 사실은 여자들이랑 채팅하며 놀았잖아. 논문은 돈 주고, 고용한 대학원생들한테 던져줬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지훈이 핏발선 증오의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년,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네 애비랑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 짝! 이번에는 지훈이 저를 때린 것도 아버지가 그를 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가장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서 날아온 딱이었습니다. 이유라. 조금 전까지 부원장님 너무 아파요라며 애교를 떨던 그 내연녀가 이제는 싸늘한 얼굴과 칼날 같은 눈빛으로 지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금 지훈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쓰레기는 바로 너야. 이유라가 지훈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날 속였어. 네가 재벌이라고. 이 집도 내 거고 저 차도 내 거라고 했잖아. 저 늙고 촌스러운 마누라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서 유럽으로 이민 가자고 했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넌 그냥 처가에 빌붙어 사는 빈대였어. 지훈은 부어오르는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라야, 무슨 소리야. 나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너도 돈이나 명예는 상관없고 내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사랑? 이유라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니? 나는 네 지갑을 사랑했고 네 박사, 부원장 타이틀을 사랑했어. 장인한테 욕하고 조강지처를 때리는 너 같은 비겁한 놈을 사랑할 게는 세상에 없어. 말을 마친 이유라는 저와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손을 모아 빌며 울먹였습니다. 민서 언니,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저놈한테 속았어요. 저놈이 저를 꿰고 유혹했어요. 아내랑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마음을 준 거예요. 제가 너무 순진해서 속았어요. 회장님 재산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녀는 말을 하며 슬금슬금 물러나 이 아수라장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지훈을 더러운 걸레처럼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쉽게 그녀를 보내줄 리 없었습니다. 거기 서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순진하다고? 순진한 사람이 우리 아빠한테 누명 씌우려고 일부러 넘어지는 연기를 해? 순진한 사람이 35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고 가고 싶으면 가. 당신 몫은 계산하고 가라고. 이유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여기 있다. 너희들한테 적선하는 셈 칠게.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돌아보며 그의 구두 코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내 청춘만 낭비했네. 말을 마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굴욕감에 얼어붙은 재벌 애인을 남겨둔 채 지훈은 이유라의 뒷모습을 그리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음, 사랑, 명예, 모든 것이 비눗방울처럼 사라진 후에 완전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들은 아직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구경만 하던 지식인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은 지훈이 완전히 몰락한 것을 보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눈치 볼 것 없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의리 있는 친구 인척했던 민혁이 지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개자식아, 내 돈 내놔.
내가 너한테 정교수 자리 알아봐 달라고 준 1억 원 어디 갔어? 네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이제 네가 잘렸으니 내 돈 떼먹을 셈이냐? 사업가 풍채에 다른 남자도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내 신도시 프로젝트에 투자한 5억 원도 내놔. 네가 그 프로젝트 대박 난다고 내 장인이 뒤를 봐준다고 했잖아. 이제 내 장인이 손 뗐으니 내 돈은 어떡할 거야? 당장 안 내놓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맞아. 돈 내놔. 이 사기꾼, 저놈을 때려 죽여. 혼란스러운 군중이 지훈을 둘러쌌습니다. 욕설과 빚 독촉, 그를 잡아먹을 듯한 흉흉한 눈빛. 지훈은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감싼 채 힘없이 외쳤습니다. 자, 잠깐만요. 진정하시고 제가 설명할게요. 갚을게요. 꼭 갚겠습니다. 네가 뭘로 갚아? 네 몸뚱이로? 민혁이 경멸하며 지훈의 정장에 침을 뱉었습니다. 지금 넌 길거리 똥개보다도 못해. 누가 네 약속을 믿어주겠냐? 비극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지훈은 이 자리의 중심에서 모두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떠받들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발밑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아들이 구타당하고 빚 독촉을 받고 모욕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판이 완전히 뒤집혔고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방법은 늘 쓰던 막무가내 수법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쓰러진다. 너희들이 우리 모자를 죽이는구나.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더니 눈을 뒤집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끈적한 달걀과 와인 범벅 위에 그대로 드러누웠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죽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다들 비켜요! 우리 엄마 심장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죽으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해. 저는 시어머니의 서툰 연기를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에어로빅을 하고 저녁마다 춤을 추러 다니는 돈 계산 하나는 철저한 그녀에게 무슨 심장병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가가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제 시어머니는 빚 독촉받을 때만 발작하는 기절병이 있으셔서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말을 마친 저는 테이블 위에 얼음물을 집어들어 최 여사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촥! 차가운 물세례에 최 여사는 연기하는 것도 있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지금 시어미를 죽이려고 해? 아이고, 차가워. 연 회장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 명약이네. 물 한 바가지에 바로 깨어나네.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연기 실력들이 대단해. 최 여사는 자신이 들통난 것을 알고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심정일 겁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생쥐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홍 변호사의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내 지훈을 둘러싼 군중을 떼어놓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훈을 동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지훈이 몇 대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길게 대가를 치르길 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숙여 옛 사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알겠나 아들아? 내가 말했지? 돈 때문에 자네에게 온 자들은 돈이 떨어지면 떠나갈 것이라고. 명예 때문에 자네를 떠받들던 자들은 자네가 몰락하면 짓밟을 것이라고. 오직 가족, 오직 이 조강지처만이 가장 힘들 때 자네 곁에 있어줄 사람이었네. 그런데 자네는 제 손으로 그걸 내버렸어. 지훈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아버지를 올려다 봤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일 거예요. 제가 빚이 너무 많아요. 아버님,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자네 빚이지. 자네가 알아서 갚게. 나는 더 이상 자네의 인생의 쓰레기를 치워줄 책임이 없어.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네.
말을 마친 아버지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민서야, 서류 주고 서명 받아라. 여기서 끝내고 어서 집에 가서 밥 먹자. 네 엄마가 기다린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오래전에 준비해 두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바로 이곳에서 저는 모든 것을 끝낼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와 펜을 지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명해. 지금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서명하면 아빠한테 부탁해서 당신이 오늘 밤 당장 감옥에 가지 않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게. 지훈은 이혼 서류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이 서명은 10년의 결혼 생활과 그의 짧았던 제왕 같은 인생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하이에나들이 실패자의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는 이제 탐욕과 징벌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한 방은 아직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아내의 한 여자의 복수는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펜이 차가운 이혼 서류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그것을 보고 다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평소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벼랑 끝에 선자의 극심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종이에 서명하는 것이 아내와 재정적 버팀목, 그리고 자신을 덮치는 파도 속에서 붙잡을 마지막 구명줄까지 모두 잃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득 지훈이 펜을 놓았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제 드레스 자락을 더럽혔습니다. 그의 행동에 연회장은 경악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위풍당당했던 박사, 부원장이 이제는 꼬리 내린 개처럼 아내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지훈이 목이 맨 채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고 나쁜 놈이야. 하지만 우리에겐 10년의 세월이 있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옛날에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어. 아들의 애원을 본 최 여사도 엉금엉금 기어왔습니다. 그녀는 기절한 척하는 것을 멈추고 눈물로 공을 호소하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앙칼지던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애절해졌습니다. 아가, 얘야, 내가 늙어서 주책을 부렸구나. 늙은 이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지훈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잠시 홀렸던 것뿐이야. 이제 정신 차리고 네게 돌아왔잖니. 제발 용서해 주렴. 부부는 싸우면서 크는 거야. 남들 보는 데서 이렇게 망신당할 필요 없잖니. 저는 제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조용히 내려다 봤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이었고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습게도 그 정이라는 두 글자를 가장 잔인하게 짓밟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가슴 속에 울분을 억눌렀습니다. 다리를 빼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몸을 숙여 최 여사의 손을 떼어내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방금 10년의 정을 이야기했죠. 지훈이 희망의 빛을 보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10년.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함께 했잖아, 민서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맞아. 10년. 하지만 똑똑히 들어. 그 10년은 내가 희생한 시간이고 당신은 그걸 누린 시간이었어. 당신이 석사 논문 발표할 때 나는 외할머니 유품인 귀걸이를 팔아서 당신 인쇄비를 대줬어.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지? 나중에 성공하면 다이아몬드 가게를 통째로 사주겠다고 했지. 나는 다이아몬드 따위 필요 없어.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뭘 돌려받았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맹장 수술로 입원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파트너랑 술 마신다고 전화기 꺼놓고 나 혼자 고통 속에서 뒹굴게 내버려뒀잖아. 우리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내가 전화하니까 당신은 회의 중이라 바쁘다고 했지.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신은 당신 어머니 모시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었잖아. 내 카드로 500만 원 긁어서 당신 어머니 이웃들한테 자랑할 명품 가방 사주면서 최 여사는 그 말을 듣자 움찔하며 슬그머니 손을 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이유라한테 홀렸다고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 박지훈 씨. 오직 당신의 탐욕과 배신만 있었을 뿐이야. 당신이 우리 부부 공동자금을 몰래 그 여자한테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지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부인하지 마. 제가 처음으로 소리치자 지훈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은행거래 내역서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흰 종이들이 죽은 나비처럼 흩날리며 지훈의 몸 위로 떨어졌습니다. 똑똑히 봐. 지난달 15일 2천만 원 이체. 내용 우리 아기 차 사주기. 20일 1천만 원 이체. 쇼핑 자금. 그리고 압권은 지난주 당신이 공동적금에서 5억 원을 뺐어. 우리 아빠가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 주신 돈을. 당신은 그 돈을 당신 계좌로 옮겨서 이유라랑 해외로 도망갈 생각이었지. 내가 바보 같은 주부인 줄 알았어? 나도 경제학과 수석 졸업생이야. 이 가짜 박사야. 연 회장이 다시 한번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횡령, 사기, 재산, 도피, 음모까지 지훈의 민낯이 완전히 벗겨진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 서 있던 홍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김민서 씨, 이 거래 내역서 증거와 박지훈 씨가 서명을 위조하여 공동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근거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5억 원의 피해 금액은 징역 12년에서 20년 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두 글자가 지훈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홍 변호사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권력과 이 명백한 증거들로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안 돼. 민서야, 제발. 내가 빌게. 내가 무릎 꿇을게. 지훈이 대리석 바닥에 쿵쿵 소리가 나도록 머리를 박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게, 서명할게, 당장 할게.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나 감옥 가기 싫어. 나한테는 늙은 어머니가 있단 말이야. 저는 그를 보며 극심한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배울 만큼 배운 남자가 이토록 비굴할 수 있다니.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고소당하기 싫으면 당장 서명해.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지훈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무슨 조건? 말만 해. 다 할게.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서명하고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오늘 밤 당장 우리 아빠 집에서 나가. 그리고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해. 맨손으로. 지훈이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가 입고 있는 비싼 정장, 손목에 롤렉스 시계, 그리고 최 여사가 온몸에 걸친 금 장신구들을 훑어봤습니다. 벗어. 제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네. 지훈과 최 여사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벗으라고. 제가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정장은 우리 아빠가 당신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그 롤렉스 시계는 내가 밥 굶어가며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거고, 그 악어 가죽 구두도 우리 집 돈이야. 그 모든 건 당신 것이 아니야. 나가고 싶으면 전부 내려놓고 가. 그리고 어머님도요.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 금목걸이, 귀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명품 가방까지. 그거 다 제 피땀이에요. 저보고 빌어먹는다고 쓸모없다고 욕하셨죠. 그럼 이 쓸모없는 며느리가 사준 물건도 쓰지 마셔야죠. 당장 버스세요. 최 여사가 가방을 끌어안고 발악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네가 나한테 줬으니 내 거라고. 이 도둑년아. 네가 지금 시어미를 발가벗기려는 거냐? 제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안 벗으시면 제가 경호원들한테 부탁해서 벗겨달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정말 볼만할 겁니다. 저는 보안 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제 재산 회수 좀 도와주시겠어요? 거구의 직원들이 다가오자 최 여사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장신구들을 벗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그녀는 울고 욕하면서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벗었습니다. 지훈도 떨리는 손으로 정장 재킷을 벗고 시계를 풀고 구두까지 벗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와 바지 그리고 양말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처량하고 누추해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화려하고 위풍당당했던 부원장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됐어? 지훈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연회장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롤렉스 시계를 집어들어 잠시 보다가 청소 직원이 가져온 쓰레기 봉투에 가볍게 던져 넣었습니다. 됐어. 서명해.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그의 인생처럼 비뚤어지고 망가진 서명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최 여사도 보안 직원이 던져준 시골에서 입고 왔던 낡은 옷이든 비닐봉지를 들고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가자, 아들아. 시골로 돌아가자. 최 여사가 흐느꼈습니다. 잠깐. 아버지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과 최 여사는 아버지가 마음을 바꾼 줄 알고 멈춰섰습니다. 아, 아버님,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지훈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허공을 보며 낮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붙잡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앞으로 길에서 우리 가족을 만나도 절대 아는 척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라. 남의 피땀으로 차려진 밥상은 먹기는 쉬워도 제대로 삼키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히 연회장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군중이 저절로 양옆으로 갈라져 길을 터주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을 맑고 빗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멸과 조롱의 눈빛이 그들을 호텔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들 뒤로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인생의 어두운 한 장도 함께 닫혔습니다. 저는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거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은 듯한 이상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다, 내 딸.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라. 아버지의 말에 제 마지막 둑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위해, 부서진 믿음을 위해,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슬픔을 씻어내기 위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저 사람을 잘못 만났을 뿐이야. 집에 가자, 딸아. 네 엄마가 밥 차려놓고 기다린다. 주변 사람들은 저와 아버지를 감동과 존경의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강 이사와 홍 변호사도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직원들에게 군중을 해산시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씻어내려는 듯 거센 비였습니다. 비는 오늘의 더러운 흔적들도 함께 씻어내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해가 뜨겠죠. 저는 눈물을 닦고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화려함을 뒤로하고 우리의 진짜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문 밖을 나선 배신자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질지, 그리고 저의 새로운 삶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지,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인과응보에 대한 가장 완벽한 결말이 될 테니까요. 여름 소나기가 도시 위로 세차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루의 먼지와 무더위를 모두 씻어내려는 듯이 화려한 5성급 호텔의 처마 밑에서 흠뻑 젖은 두 그림자가 추위에 떨며 서로에게 기댄 채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박지훈과 최 여사였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금빛 회전문을 통해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직원들의 깍듯한 인사를 받았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노숙자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은 얇은 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고 양말 신은 발은 더러운 빗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낡은 옷가지가 든 검은 비닐봉지를 끌어안은 채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다 지워져 늙고 주름진 얼굴이 공포로 창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거기 두 사람 당장 딴 데로 가요. 날카로운 고함에 지훈과 최 여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 지훈이 하대하며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던 바로 그 보안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큰 우산을 들고 유리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두 모자를 경멸이 가득한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여기 서서 호텔 이미지 망치지 마시오. VIP 손님들이 나왔다가 우리가 거지들 비 피하게 해주는 줄 알겠소. 어서 다른 데로 가시죠. 지훈은 습관처럼 소리치려 했습니다. 네가 감히 누군 줄 알고.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원장도 회장님 사위도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그는 울분을 삼키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보안팀장님, 제발 저희 모자 잠깐만 비 피하게 해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요. 보안 직원이 비웃었습니다. 조금 전에 당신 장인어른 밖으로 내쫓을 땐 그분이 늙었다는 생각 안 했어? 당신이 그분을 촌놈이라고 모욕할 땐 당신이 이렇게 될 거란 생각은 못 했나?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이요.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가 경비팀 불러서 길바닥에 내던져 버릴 테니. 굴욕적으로 쫓겨난 지훈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우산도 차도 택시를 탈 돈도 없었습니다. 두 모자는 물에 잠긴 인도를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쌩쌩 지나가며 그들에게 흙탕물을 튀겼습니다. 지훈은 멀어져가는 차들의 붉은 후미등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자신도 저렇게 안락하고 따뜻한 차 안에 있었는데 모든 것이 한바탕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잔혹한 현실 속에서 꿈을 깰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우리 어디로 가니? 집도 잃고 차도 잃고 돈도 다 막혔는데 최 여사가 빗소리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빗물이 눈물과 섞여 짠맛으로 입술을 적시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그냥 시골로 가야죠. 옛날에 살던 그 허름한 집으로요. 하지만 지훈은 틀렸습니다. 그의 비극은 그 비 오는 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날들이야말로 그가 겪어야 할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파티에서 벌어진 추문은 경제계와 학계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가짜 박사, 사기꾼 부원장,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꼬리표가 박지훈의 이름에 단단히 달라붙었습니다. 연구원은 모든 언론에 그의 해고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가 출강했던 대학들은 일제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가 이력서를 낸 곳에서는 심지어 말단 사원 자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박지훈 씨, 미안하지만 우린 당신을 채용할 수 없소.
스승을 속이고 은인을 배신하는 사람을 회사에 들였다가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어떻게 알겠소. 머리 쓰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지우는 남은 명품 몇 개와 핸드폰을 팔아 급하게 빌렸던 사채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그는 밤에 도매시장에서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펜과 와인잔만 잡던 그의 희고 가느다란 손은 이제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지우는 길가에 앉아 퍽퍽한 빵을 씹으며 젊은 부부들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 김민서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과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따뜻한 보살핌을, 뒤늦은 후회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프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거만하고 사치스럽던 시어머니에서 병들고 초라한 늙은이로 전락했습니다. 과거의 허풍 때문에 시골 친척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두 모자는 곰팡내 나는 단칸방에 틀어박혀 가난에 지쳐 서로를 저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탐욕과 배은망덕함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남은 평생을 바쳐 갚아야 할 너무나도 비싼 대가였습니다. 지훈의 어두운 삶과 대조적으로 제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온한 새 장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을 나온 후 아버지는 저를 익숙한 랜드크루저에 태우셨습니다. 차 안은 레몬그라스 오일 향으로 따뜻했고 밖에 차가운 비와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부드러운 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집에 가자 딸아. 내 엄마가 개놓고 끓인 아욱국이랑 두부 부침 해놓고 기다린다.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소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수천억 원대 기업을 일구셨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소박한 본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제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산이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빨개진 제 눈을 보고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고 은은한 향기가 저를 다시 어리고 철없는 딸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왔으면 됐다. 어서 들어와 밥 먹자. 배고프겠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산의 진미도 비싼 와인도 없었습니다. 시원한 계국과 고소한 두부 부침, 그리고 구수한 생선 조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누구도 지훈의 이름을 슬픈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웃음소리와 평온함만이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 충격 이후 저는 한 달간 마음을 추스르며 제 삶을 재정비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남편의 그림자로 살며 맹목적으로 희생하다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부회장으로 회사에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서서 김민서가 전시댁 식구들이 말하던 장식품이나 빌부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경제학 학위와 그동안 쌓아온 재무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한 다국적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오랜 공백기 후의 직장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굳은 결심과 풍파를 겪으며 단련된 강인함으로 저는 금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입사 2년 만에 저는 아시아 지역 재무총괄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저는 옷차림을 바꾸고 제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푸석했던 긴 머리를 자르고 세련된 단발머리로 바꿨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지만 자신감 넘치는 아우라가 풍겨나왔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김민서가 있었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빛나는 모습에 어느 늦가을 오후
제가 제 월급으로 산 새 차를 몰고 거래처 미팅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복잡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죠. 길 건너편에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깡마르고 새까만 남자가 고물 오토바이를 힘겹게 끌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는 무거운 짐이 산더미처럼 실려 있었죠. 차가길 한복판에서 멈춰버리자 뒤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시동을 걸려 애썼습니다. 마스크와 낡은 헬멧을 썼지만 그 눈빛, 그 실루엣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그 순간 차창을 사이에 두고 우리 네 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 고급 승용차를 아름답고 당당해진 제 모습을 그리고 다시 자신의 누추한 꼴을 내려다봤습니다. 극심한 수치심에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헬멧을 깊숙이 눌러쓴 채 오토바이를 끌고 작은 골목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연민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지도 차를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고 어두운 과거와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를 뒤로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없이 내가 만 배는 더 행복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공평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배신하고 거짓으로 높은 곳에 오르려던 자들은 결국 가장 고통스럽게 추락하여 어두운 구렁텅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며 인내할 줄 알지만 버릴 때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만의 찬란한 태양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교회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낡아 빠진 슬리퍼 대신 푹신한 새가죽 구두를 사드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아빠, 이제 아빠 딸 정말 다 컸어요. 저는 더 이상 다른 나무에 기댈 필요 없어요. 저 스스로가 튼튼한 소나무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절대 당신의 가치를 한 남자나 벽에 걸린 상장 따위로 평가받게 두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당당한 마음과 주체적인 생각에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이 당신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운명의 파티와 저희 가족의 통쾌한 반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인간의 도리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나간 폭풍 후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평온한 날들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었으니까요. 지금까지 황혼의 이야기 채널에서 보내드린 박사, 남편, 파티에서 장인을 모욕하다 맞이한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을 향한 너무나도 통쾌하고 시원한 결말,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의미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특히 주인공 김민서의 대처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반격에 동의하시나요? 매일 방송되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